안녕하세요. 지병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과 대표이사의 금전거래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전거래 볼게요. 책자는 326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준 경우에요. 자, 법인을 설립할 때 보면은 자본금을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크게 잡진 않아요. 요 정도로 잡고요. 근데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보면은 부동산은 가격이 크잖아요.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사온다고 하면은 자본금이 2,000만원 밖에 없는데 나머지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보통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법인에다가 빌려줘요. 자, 그러면 나중에 법인에서 이익이 생겨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겠죠. 자, 그때 이 이자 부분을 꼭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갚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냥 결론은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갚지 않는 경우 볼게요. 대표이사가 만약 법인한테 이자 소득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 개인의 이자 소득이거든요. 근데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한테 이자를 받지 않아도 요거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이자를 받는다고 볼게요.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이사한테 이자를 지급할 때 27.5% 지방소득세 포함해서요. 27.5%를 원천징수해서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1,0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하면은 275만원을 원천징수해서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크죠? 275만원이면. 자, 그럼 대표이사 입장은 대표이사는 1,000만원을 이자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소득이 만약에 1,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은 걔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어서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자소득까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고 하면은 아까 그 원천징수 했던 만큼만 세금 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부동산 매매법인 하시는 법인은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이자를 받지는 않아요. 왜냐? 받으면은 27.5%를 또 세금으로 내야 되고, 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받은 이자 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종합소득세 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반대의 경우 볼게요. 법인이 이익이 많이 생겼고 자금도 많아요. 예금도 많고 그러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준 경우 이자를 꼭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자를 꼭 받아야 돼요. 이 경우는 이자를 꼭 받아야 되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긴지 볼게요. 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줬다. 근데 그 대표이사가 법인한테 원금 갚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문제는 가지금 인정이자라는 게 생겨요. 가지금 인정이자가 뭐냐면, 자, 법인 입장에서는 이 대표이사에게 준 원금에 대해서 4.6%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자, 그게 가지금 인정이자거든요. 그럼 법인에서는 그만큼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자 소득이 발생했으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럼 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요. 대표이사는 갚지 않았잖아요. 갚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것만큼 급여를 받은 걸로 봐요. 자, 급여를 받은 걸로 본다고 하면은 상해 처분돼 가지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정이자, 가지금 인정이자 말고도 지급이자 송금불선이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준 경우, 즉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돈을 꿔간 경우는 꼭 이자를 갚으셔야 됩니다. 안 갚으면 문제가 돼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살펴볼게요. 책자는 330페이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말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예전에는 이게 개인사업자에만 적용됐었는데 이게 법인사업자한테도 확대가 됐거든요. 근데 모든 법인사업자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사업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회계 및 세무의 적정성에 대해 세무 전문가로부터 사전에 검증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실하게 신고가 됐는지 사전에 검증을 한번 받아라 라는 거거든요. 절차는 보통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납부하잖아요. 자, 그러면 2월 말까지 성실 신고를 누구한테 받을 건지 선임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보통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3월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는데 이게 기간이 1개월 연장이 돼요. 따라서 4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인세도 신고 납부도 4월 말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볼게요. 대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 등으로 하는 법인이던가 아니면 법인 전환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한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데, 법인 전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아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볼 거는 부동산 임대업 주업 등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 볼게요. 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이어야 돼요. 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다. 두 번째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50% 초과한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 또는 부동산 등에 권리되어 이자,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매매법인이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따져보면 되죠. 자, 부동산 매매법인이에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입니까? 보통 5인 미만이에요. 매매법에 하시는 부분 보시면 보통 대표자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주주를 많이 들 뿐이지 상시 근로자가 한 명 아니면 없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당이 돼요. 자, 두 번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50% 초과합니까? 당연히 50% 초과하겠죠. 주주를 구성한다고 해도 본인 혼자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분합계가 50% 초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요건 만족하고요.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 또는 부동산 등에 권리되어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이 됩니까? 자, 이게 중요한데, 부동산 매매업은 주업이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이 수익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료만 발생한다고 볼게요. 임대료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법인세법에서는 주업종 판단을 사업별 수익금액의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사서 이걸 팔았으면은 그 매매업이 수익금액이 가장 클 텐데, 그럼 그 매매업이 주업종이 될 텐데 얘를 팔지 못했어요. 팔지 못하고 임대를 줬어요. 그럼 임대료 수익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료비 주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아까 요건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 요게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당해요.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법인 같은 경우는 그 해년도에 부동산을 매매해서 부동산 매매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임대를 줘서 임대업 수익만 발생했다고 보면은 무조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저걸 적용받았을 때 혜택과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가 성실신고 확인 제도 혜택은 첫 번째가 법인세 신고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준다는 거예요. 12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3월 달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1개월 연장해서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성실신고 확인은 세무사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주진 않죠. 그래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 수수료 납부한 금액의 60%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볼게요.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60%가 세액공제 받죠. 그럼 100만 원에 대한 60%는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는 1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경비, 법인세 경비로 들어가죠. 법인세 경비로 100만 원이 들어가면 법인세가 10% 적용되니까 1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10%는 10만 원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결국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나는 70만 원에 대한 세부담 절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30%에 대해서만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성실신고 확인 제도 비용을 내가 지급해도
지급해도 거기에 대해서 30%만 납부하는 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불이익 볼게요. 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계 5%를 가산세로 납부를 해요. 자, 그러면 산출세계 5%면 산출세계 없는 경우는요? 가산세가 안 나오겠죠? 그죠? 부동산 매매법인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임대업만 발생한다고 보면은 그 해년도에 다른 경비, 인건비나 아니면은 사업 관련 모든 경비가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임대업보다 경비가 크다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는 산출세액이 제로예요. 그럼 제로에 대해서 5% 가산세를 매겨봤자 0이잖아요.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지만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난 사람들은 성실신고 확인을 저거를 안 해도 가산세가 거의 붙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또 할 때도 이거를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되지만 그거를 강요하지 못하는 게 괜히 하면은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저희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안 해봤자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데 괜히 저희한테 수수료만 납부하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강요하지 못하고 그냥 하실 분들만 하시라고 했어요. 이런 혜택과 불이익이 있고요. 자, 불이익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부동산 매매법인 불이익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 볼게요. 첫 번째는 접대비 기본 한도가 축소가 돼요.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접대비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이에요. 작년까지 2019년 기소까지는 이 접대비 기본 한도가 2,400만 원인데 올해부터 올랐어요. 올라서 3,6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한테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가 3,600이고요. 부동산 매매법인인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라고 하면은 이 접대비 한도가 50%가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된다면 1,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1,800만 원 해봤자 이걸 12로 나누면은 한 달에 150 정도예요. 근데 부동산 매매법인 같은 경우는 접대비를 한 달에 150만 원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하면서 접대비 한 달에 150만 원 쓸까요? 뭐 쓸 일도 있겠죠. 일도 있겠는데 제가 여러 업체를 관리해 주다 보니까 접대비 그렇게 크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축소가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 만약에 내가 업무용 승용차, 법인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한도가 1,500만 원만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작년까지 2019년까지는 한도가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500만 원이에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그 한도가 1,50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법인 같은 경우는 요 한도가 축소돼 가지고요. 업무용 운행 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한도가 500만 원으로 축소됐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4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업무용 운행 기록 일지를 쓰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운행 기록 일지를 작성을 하면은 나는 쓴 비용에 대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되지 않는데 운행 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운행 기록 일지를 작성을 하시고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비용을 1년에 500만 원밖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가운데 감가상각비는 원래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이에요. 근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400만 원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금전거래하고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